2026년 1월 서울 여의도의 한 증권사 VIP 룸에서 김 부장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4치200을 넘나들며 사상 최고치 부근에 있었지만 그의 계좌는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몇 종목만 치솟고 나머지는 모두 하락세였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환율이었습니다. 달러당 1,470원을 돌파한 원화 가치는 추락하고 있었고 외국인들은 단 며칠 만에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한국 시장에서 빼내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수가 오르는데 왜 돈은 빠져나가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갈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의 코스피 상승은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인가 아니면 외국인들이 마지막 탈출을 위해 돌리는 폭탄 돌리기인가? 환율 1,870원 시대 대한민국 자산시장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고환율과 외국인 이탈은 단순한 심리 위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산 가치의 구조적 하락을 의미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국부의 중심축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김 부장의 증권사 창구 직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AI 반도체 기업 몇 곳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나머지 국내 상장사 80% 이상은 성장이 멈춰 있다고 말입니다. 지수만 보면 호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극소수 기업만 살아있는 기형적 구조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본의 흐름입니다. 국민연금은 올해만 수십조 원을 미국 시장에 투자했고 서학개미들은 매달 수천억 원씩 달러를 사서 미국 주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자본 유출이 환율 상승의 70%를 차지한다고 분석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외국인만 한국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조차 자국 시장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 부장도 최근 미국 ETF 비중을 30%까지 늘렸습니다. 한국의 미래보다 미국의 현재를 더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엑소더스입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들어오는 속도보다 빠를 때 환율은 치솟고 자산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환율 1,870원 돌파는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닙니다.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보던 수치가 이제 일상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김 부장은 주유소에서 기름값을 보며 실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낮아졌는데 체감 기름값은 여전히 비쌌기 때문입니다. 고환율은 악순환의 시작점입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게 되고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내수는 더욱 침체됩니다. 기업들은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가게는 생활비 부담으로 소비를 줄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미국 금리의 역설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한국의 환율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신흥국으로 자금이 몰려왔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글로벌 자금이 미국 국채와 달러라는 안전자산에 더 강하게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부장의 회사 경리팀장도 한숨을 쉽니다. 해외 출장 경비가 20% 이상 늘었고 수입 원자재를 쓰는 중소협력업체들은 비용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환율이 만드는 실물 경제의 고통입니다. 에너지 리스크는 더욱 심각합니다. 원유 도입 단가는 배럴당 70달러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환율 때문에 실제 원화로 환산하면 오히려 부담이 커졌습니다. 전기료 인상 압력도 거세지고 있고 이는 결국 모든 산업과 가계로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1,470원 시대는 이제 뉴노멀이 되어버렸고 우리는 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9일 목요일 김 부장은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 하루 만에 1조 4천억 원어치의 한국 주식을 던진 것입니다. 그것도 지수가 4,200을 넘나드는 고점에서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외국인 매도세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주가가 높아서 파는 게 아닙니다.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한국 시장 자체를 언더웨이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을 팔고 있는 게 아니라 원화를 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 부장의 펀드 매니저 친구는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10% 올라도 환율이 10% 떨어지면 수익이 제로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환해지 비용까지 고려하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 주식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WGBI 세계 국채지수 편입으로 외국 자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국채 시장에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입니다.
한쪽 문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다른 쪽 문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으면 환율 방어는 불가능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은 누적 3조 원 이상을 순매도했고 이 추세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김 부장은 걱정이 앞섭니다. 외국인이 빠진 자리를 개인 투자자들이 메꾸는 구조는 역사적으로 늘 좋지 않은 결말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면 한국 경제가 호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김 부장이 운영하는 중소제조업체의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출은 정체되고 수익률은 하락하는데 뉴스에서는 반도체 수출 호조만 반복해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왜곡은 심각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기업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나머지 대다수 기업들의 침체가 가려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수출 실적은 역대급이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영하권입니다. 김 부장의 거래처 사장님은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의 낙수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AI 반도체 수익이 국내 설비 투자나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대부분 해외 파운드리와 장비 업체로 재유입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호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계 소재 부품 업체들의 실적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쓰는 첨단 장비는 대부분 네덜란드 ASML이나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해외 기업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반도체를 만들지만 정작 돈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수출 대기업들도 마냥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판매량은 늘었지만 고환율로 인한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영업이익률 방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 부장이 투자한 자동차 부품 협력사는 철강과 알루미늄 가격 급등으로 적자 전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는 코스피 4,200은 실체가 아닌 착시입니다. 몇몇 반도체 기업이 만들어낸 신기루이고 그 뒤에 숨은 한국 경제의 민낯은 훨씬 더 어둡습니다. 지수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김 부장의 대학 동기는 지난해 인천의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금리가 곧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지만 2026년이 되어도 금리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율 상승으로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한은의 딜레마는 명확합니다.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환율은 더욱 치솟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한은은 결국 현상 유지를 택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김 부장의 동기가 투자한 인천 아파트는 입주 시점이 다가오는데도 미분양이 쌓여 있고 주변 상가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대출 체력이 바닥난 지방 부동산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은 여전히 가격이 유지되지만 지방 중소도시는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김 부장은 부산에 있는 오피스텔 투자를 청산했습니다. 공실률이 30%를 넘어서고 월세 받는 것보다 이자 내는 게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개인 자산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예상보다 훨씬 늦게 내려가면서 김 부장 같은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달 이자로 나가는 돈이 100만 원이 넘으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다시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갔고 우리는 그 여파를 감당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야심차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김 부장도 기대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저평가 문제가 해결되고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실망스럽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전하고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도만 가속화되었습니다. 정책의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늘렸지만 외국인들은 이를 현금화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김 부장의 증권사 지점장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밸류업이 외국인에게 먹튀의 명분만 제공했다고 말입니다. 배당받고 주식 팔아서 달러로 환전했더나는 완벽한 출구 전략이 된 셈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배구조에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은 여전히 요원하고 대주주 중심의 폐쇄적 경영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이 투자한 중견기업은 좋은 실적을 내고도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소액주주 이익보다 오너 일가의 편의가 우선시되는 구조 때문입니다. 시장은 정책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아무리 정부가 밸류업을 외쳐도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주주 환원 의지가 진정성 없이 보이면 투자자들은 돌아서게 됩니다. 외국인들은 이미 한국 기업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정책 테마주에 올라타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신 실제 현금 흐름이 탄탄하고 주주 환원 정책이 검증된 진짜 우량주를 선별하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정부의 구호가 아니라 기업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밸류어 프로그램은 시장을 속일 수 없었고 투자자들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김 부장은 지난 주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자산 점검을 했습니다. 아파트, 예금, 주식을 모두 합쳐 15억 원의 자산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원화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환율이 계속 오르면 자산 가치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원화 자산만 가지고 있는 것은 리스크입니다. 김 부장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30%를 달러화 자산으로 채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국 국채 ETF 1억 원, 미국 배당주 ETF 1억 원, 그리고 나머지는 달러 예금으로 분산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 자산들의 가치가 올라가므로 일종의 보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도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김 부장은 환율 상승 수혜주에 주목했습니다. 조선주와 방산주는 달러로 수출함으로 고환율일수록 유리합니다. 현대중공업 계열사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이 그 예시입니다. 반면 내수 방어주인 통신주와 유틸리티주도 일정 비중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혜주만 담는 것은 위험합니다. 김 부장의 재무설계사는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환율 상승 수혜주 40%, 내수 방어주 30%, 달러 자산 30%의 비율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쪽으로 쏠리면 예상이 빗나갔을 때 타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물 자산의 재발견도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과 고환율을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금의 김 부장은 투자 비중 10%를 할당했습니다. 금은 달러로 거래되므로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원화 기준 가격이 오릅니다. KRX 금 현물 ETF나 금 통장이 좋은 선택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김 부장은 미국 기술주 ETF 비중을 늘렸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 지위를 갖고 있고 달러로 투자함으로 환해지 효과도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 시장에만 올인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자산의 글로벌 분산이 생존 전략입니다. 2026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 부장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코스피 지수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수는 4개 200을 넘나들지만 그의 계좌는 여전히 마이너스였고 주변 동료들도 대부분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율 1,500원 시대가 열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가 유지되고 자본 유출이 계속되는 한 원화 약세는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 부장은 이제 환율 1,500원을 전제로 투자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코스피 지수가 아니라 개별 기업의 체력입니다. 김 부장은 재무제표를 꼼꼼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현금 흐름이 탄탄한가, 부채 비율은 안전한가, 환율 변동에 얼마나 민감한가를 체크합니다. 지수가 오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기업 하나하나의 펀더멘털을 분석하는 눈을 키웠습니다. 마지막 경고를 드립니다. 외국인이 빠져나간 자리를 개인이 메꾸는 구조는 역사적으로 늘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2000년 IT 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외국인이 팔 때 개인이 사고 결국 개인이 손실을 떠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본 이동의 흐름을 정확히 읽는 자만이 이번 환율 전쟁에서 살아남아 자산을 증식할 수 있습니다. 김 부장은 이제 달러 자산 비중을 4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한국 경제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KD 코딩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한국 자산 전체가 재평가되는 시기입니다. 지수의 환상에서 벗어나 실질 가치에 집중하고 원화 일변대에서 벗어나 글로벌 분산을 실천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다음 10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김 부장은 6개월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뉴스의 장밋빛 전망을 그대로 믿지 않고 지수의 숫자에 현혹되지 않으며 자신만의 원칙으로 투자하는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환율 상승과 외국인 이탈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은 때로 불편한 진실을 비춥니다. 한국 경제가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기댈 수 없다는 것, 글로벌 자본이 한국을 새롭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자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표의 화려함 뒤에 숨은 본질을 읽어야 합니다. 코스피 44200은 반도체 몇 개 기업이 만든 신기루일 뿐이고 대다수 기업과 국민은 고환율과 고금리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 부장처럼 이 현실을 직시하고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투자는 결국 미래에 대한 베팅입니다. 김 부장은 더 이상 한국 시장에만 올인하지 않습니다. 달러 자산과 글로벌 포트폴리오로 리스크를 분산하고 환율 변동에 대비한 해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2026년을 살아가는 현명한 투자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달러는 얼마나 있습니까? 원화 자산만 가득한 통장을 보며 안심하고 계신가요? 환율 1,500원 시대가 오면 여러분의 자산 가치는 지금과 얼마나 달라질까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준비된 투자자입니다.